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움직임을 예고했습니다. 주말에 드디어 김정은이 움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선 아직까지 북한의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 모시고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북한군이 철수했고 폭파했던 GP를 복원하는 듯한 모습을 저희들이 관측을 했습니다. 우리 군도 관측한 걸 저희가 취재를 한 건데 북한이 GP를 다시 복원한다면 우리 군에 마땅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우리 정부 당국과 국방 당국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될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보도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군사 행동을 예고한 북한, 김여정 비판엔 무반응. 북한은 상상을 뛰어넘을 조치를 하겠다라고 연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군 재배치 등 재가 가능성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김정은이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정경두 국방장관은요, 북한이 도발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철수하고 폭파했던 GP 초소 등등을 다시 복원한다면 우리 군도 마땅히 다시 비무장지대에 GP를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늘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수도권 넘어서 중부권 확산, 신규 확진 6일 만에 50명 넘었다. 코로나19 얘기입니다. 대전 감염자 15명, 다단계 관련, 수도권과 연결고리 없는 환자들이라는 것.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역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한 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빠진 김포랑 파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거 뭐 꼭 두더지 게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더지 치니까 옆에서 다른 두더지가 튀어오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풍선 효과라고 하죠. 동아일보가 쓰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물건을 걷어들여서 매물이 제로, 집도 안 보고 계약금을 쏘기도 한답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조정 대상이 된 일산은요, 반발하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 이거 총선용이었다라고 발끈을 하고 있습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이 부동산 정책 벌써 21번째인데 20번째가 다 별 성과를 못 봤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다시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이른바 저격을 했습니다. 추미애 윤석열 또 충돌, 한명숙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감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찰 사안을 인권 문제로 변제시켰다라고 맹공을 했습니다. 법사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지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라임 김봉현에게 여권의 인사를 소개했던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이제 본격적으로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정관계 유착 의혹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정계 인사들이 해외여행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도 제기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 주목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북한 문제 다뤄주실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의 봉영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시그니처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역시 북한 문제 전문가이자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한양대학교의 김수경 교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이자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3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거 수렁. 남북관계를 떠나서 남과 미국,
한국 모두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 가운데 북한이 군사 행동을 예고했고 주말에는 김정은이 직접 움직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역입니다. 내역. 정의연과 길원옥 할머니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점철되고 있습니다. 관건은 길원옥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라는 그 돈의 내역일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누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충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포문은 추미애 장관의 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누죠.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김정은이 주말쯤에 움직인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톱뉴스 주제도 그겁니다. 김정은 주말에 움직인다. 저희들의 취재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 군 당국의 관측에 따르면 북한 군이 GP 인근에서 무언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북한이 예고한 군사 행동 어떤 것일지부터 함께 보시죠. 노동신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 시작이야 라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죠. 연속적으로 터져나올 정의의 폭음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 거기에 정의란 말을 왜 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군사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청와대의 경고성 반박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북한의 다음 수순이 무엇일까와 관련해서 일단은 이번 주말 김정은이 주재하는 당중앙 군사위가 열릴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남북 군사합의 파기 조치를 제거한다는 얘기, 아예 공식적으로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것을 선언한다는 의미입니다. 금강산 관광지구 개성공단을 완전 철거한다라는 가능성? 김정은이 전용기 동해안으로 이동했는데 심포 SLBM 이걸 공개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북한의 합의로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는 이 최전방 초소 GP를 남과 북 모두 일정 정도 폭파시키고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이를 복원하는 듯한 군사적 움직임도 포착이 됐습니다. GP 복구 나선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4가지 군사행동. 북한군이 일단 폐쇄된 GP 인근에서 삽과 곡괭이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삽으로 뭘 파겠냐? 곡괭이로 뭘 짓겠냐? GP를 복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북한의 총참모부는요, 4가지 군사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협박입니다. 금강산과 개성지구에 병력 배치한다. 실제로 일부 북한군의 움직임이 개성에서 관측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GP 재진출하겠다. 1호 전투근무 체계를 격상시키겠다. 대남전단 살포하겠다. 예고한 바 있죠. 정경두 국방장관도 4가지 도발 진짜 할 거로 보인다.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영식 교수님, 북한 전문가시잖아요. GP를 다시 복원하는 듯한 움직임, 특히 삽과 곡괭이를 들고 북한 병사들이 사실은 아무도 지키지 않았던 비무장지대 인근의 GP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서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결단을 내려라. 자꾸 미국한테 기대지 말고 김여정 담화문에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사대주의거든요. 예. 불정적인 사대주의를 그만두고 지금은 말 그만하고 약속을 지켜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라 그거거든요. 우리 삽 들고 있어 뭐 이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극단적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인데 저걸 보고 있으면 이제 인민군들이 굉장히 고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게 좀 모순이 많거든요. 금강산 개성지구에 병력을 배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게 금강산 개성 재개인데 군대가 있으면 어떻게 그 사업이 재개되겠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원하는 것은 원산, 갈마, 금강산, 그다음에 마신령 스키장을 연결하는 관광 벨트잖아요. 그냥 관광 벨트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벨트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병력을 배치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거기 병력이 다시 배치된다? 그럼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막는 건데 이런 전략적인 모순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위협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북한이 굉장히 급하지 않은가, 굉장히 급한 상황에 있지 않은가 이런 게 보입니다. 예, 이재명 기자. 지금 북한군이 DMZ에서 땅을 파고 있다고 그래요. 군대 다 갔다 왔지만 일단 땅을 판다는 건 무언가를 짓기 위해서 파잖아요. 그렇죠. 뭘 지을까? 그러니까 뭐 군사 도발은 예고된 상황이고 사실 뭐 어제 노동신문에서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는 이제 첫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연속적으로 터져 나올 뭐 정의의 폭음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죠. 그래서 뭐 무언가 할 것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뭐 집회에서 단순히 삽들고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상을 뛰어넘는 도발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고 또 총참모부도 아까 전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봤던 4가지 군사 도발을 예고하면서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당 중앙군사위원회 열릴 텐데 그 노동당 이제 최고 군사기관이죠. 여기 위원장이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조만간 당 중앙군사위원회 열려서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난다면 이건 뭐 단순한 도발이 아니겠죠. 정말 엄청난 도발들을 예고한 상태인 거고 특히나 전 좀 주목해야 될 게 다음 주가 6.25가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6.25인데 70주년이죠. 북한에서는 조선 해방운동, 해방전쟁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춰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GP를 복원한다는 건 일단 남북 간의 합의를 파기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 상황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 군사들의 GP 인근의 움직임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북한은 언제나 도발을 해온다는 겁니다. 천안함도 그랬고 연평도도 그랬고 목함시례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 국방부 출입했을 때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북한은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발언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만에 하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봉 교수님, 북한은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발을 해왔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어떤 형태겠습니까? 글쎄요, 예단하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북한에서 상상을 뛰어넘을 조치를 한다는데 제가 상상력을 얼마나 발휘해야 될까. 거기가 좀 어려운 문제고 예. 또 북한이 보면은 우리에 따라서 전략적인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일설에서는 만약에 태국민 의원이 탈북자 출신 태국민 의원이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를 반드시 폭파할 것이다. 이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폭파를 안 하면서 이런 탈북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이제 신뢰성을 떨어뜨릴 그런 식으로 반응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북한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이런 돌직구쇼를 보고 있는 북한 당국에서는 가능성을 이제 또 변동할 수가 있거든요. 야, 그거 하지 마. 쟤들이 알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북한한테 팁을 주는 거죠. 근데 적어도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문을 보면은 감이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은 그 개성에 뭘 배치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개성에 배치한다고 총참모부에서 얘기한 것이 연대급 부대와 화력 구분대를 전개할 것. 그 말은 이제 통일연구원의 조한원 박사에 의하면은 아마도 한국에서 주목을 해왔던 초대형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를 거기에 들여놔서 거기에 화력 구분대를 배치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을 타겟으로 하는 장면을 보여서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아무래도 북방 한계선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북한도 그 우리의 북방 한계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월경을 했다. 완전한 도발이다. 남한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도발이라고 비판을 했을 때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그 확률이 높은 전략적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가운데서 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의 몇몇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오늘 논란인데요. 일단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북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고 다시 시작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18년 남북관계를 열었던 것처럼 그 정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어게인 2018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 8월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아달라고 매우 거칠게
요청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축소해서 하게 됐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국과 미국이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약속을 깼구나라는 거. 급기야 평양과 서울에 남북 대사관 역할을 하는 연락사무소 2개를 두자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제안입니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앞서서 2명의 윤건영, 홍익표 의원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자,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라 요청에도 하게 돼서 북한이 약속을 깼다라는 발언이었다면, 김두관 의원은 그보다 한 달 더 나아가서 이 기회에 평양과 서울에 각각 남북의 대사관 역할을 할 연락사무소 2개를 두는 협상을 시작하자라는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박범계 의원은요, 우리는 참 좋은 대통령을 보유한 국민이다. 지난 2년간의 평화를 너무 당연한 것처럼 안주했다라는 뭐랄까요, 국민들의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걱정과 우려와는 다소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수경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평양과 서울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각각 하나씩 두자. 조심스럽지만 지금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박범계 의원이 뭐 말한 것처럼 우리가 2년 동안 너무 평화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부분도 저는 좀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핵실험한다고 했을 때 뭐 전투 배낭을 사야 되냐, 뭐 엄마들 사이에서 막 걱정도 엄청 했었거든요. 예. 뭐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냐. 근데 사실 2년 동안 그 평창 올림픽 이후부터는 좀 그런 걱정에서는 좀 자유로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도발로 지금 저렇게 공동연락사무소가 다 폭파가 되고 아주 대놓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를 평양에 하나, 서울에 두자. 그리고 뭐 그렇다면 이제 남한 사람을 평양에 뭐 보내고 북한 사람은 서울에 와가지고 서로 외교 관계처럼 지내자는 건데,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지금 국민들의 정서에게는 너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발언들 보면은 너무 이게 한미 워킹그룹, 뭐 미국에 너무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열심히 못하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는데, 분명한 건 어쨌든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해서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인 거에 대해서 너무 그 초점을 미국에게 뭐 미국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도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사실 한미가 되게 공조를 해서 지금 상황을 타개해 나가야지,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별로 이렇게 반갑게 들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희 비대위원님, 네. 김두관 의원의 제안, 연락사무소를 평양과 서울에 하나씩 두자. 만약에 어찌어찌 잘 돼서 평양과 서울에 하나씩 지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네. 상황이 또 바뀌어서 북한이 그것도 폭파하면 어떨 건데요? 그럼 우리 국민의 혈세가 또 수백억이 낭비가 되는 셈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의 대사관 역할에 연락사무소를 두면은 북한에서 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인식이 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되고요. 상식의 기준과 관점에서 봤을 때 상식을 벗어난 발언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 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할 수 있는 엄중한 경고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하나씩 실현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2018년, 어게인 2018년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장밋빛 환상에 기대서 우리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북한과 함께 잘 지낼 수 있을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고요. 그 이면으로 조금 넘어가 보면 조금 전에 김여정 부부장 발언도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약속에 관한 얘기 자꾸 합니다. 북한을 거듭 대한민국의 대상으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던 약속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2018년 4월 달에 판문점에서 했던 판문점 선언의 약속이 있고요. 그해 9월에 평양에서 했던 평양에서의 평양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대한민국이 깬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깼거든요. 우리는 약속 다 지켰는데.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예. 두 번째로 9.19 군사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발,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기도 했고, 그럼 도대체 이 약속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한 수가 또 물어보게 되는 건, 아니 도보다리 회담에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평양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북한과 국민들께 얘기하지 못했던 또 다른 약속이라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지경이 이릅니다. 요건 추측이에요. 추측이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의혹과 물음에 대해서 거듭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권의 핵심 실세 의원이나 정부는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정치적 행동을 이어가야 되는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상식의 관점이 아니라 이게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두자고 얘기하는 이런 상식의 관점에서 어긋난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왜 북한 문제에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봉 교수님 어떠세요? 먼저 김두관 의원 아이디어처럼 짓는다면 짓죠. 근데 너무 비싸게 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싸게 짓자 이번에. 네. 컨테이너 이런 걸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민심 얘기를 하셨는데요. 왜 한국 사회 민심만 생각합니까? 북한 주민의 민심도 생각해 줘야 되고 최고 전함의 심정도 저희가 헤아려 줘야 되는데 두 개를 지으면 김여정 부부장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더 화를 낼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4일 담화문에서는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단단히 각오를 해둬야 될 것. 그리고 13일에는 멀지 않아 쓸모없다 그랬어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그 다음에 터뜨렸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싫어하는 걸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짓는다면 북한에서 지금 왜 우리랑 이제 소통이 안 되고 우리랑 약속을 안 지키고 우리를 왜 이렇게 자극하느냐 그러는데 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을 두 배나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좀 맥락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맥락이 맞지 않는다. 사실 상당수 국민들은 우리 국민의 혈세 700억 원 투입된 이 두 개의 건물이 날아가는 장면을 보고 이 책임을 어떻게 북한에게 물을 것인가, 이에 대한 상응하는 우리 정부의 조치가 무엇일까와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권을 중심으로 삐라가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락사무소를 짓자는지에 대한 결이 다른 발언들과 관련해서 지금 패널 개인들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영향을 상당히 미쳤던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영향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라는 보도가 오늘 많이 나왔고요. 5월 셋째 주만 하더라도 62.3%, 59.9, 59.2, 58.2, 53.6. 확실히 감소하는 그 폭, 최근의 감소 폭보다도 더 많은 폭이 감소를 했습니다. 반면에 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37.0%에 41.1%로 껑충 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한반도의 남북 프로세스, 평화 프로세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건데, 문 대통령의 이름을 단 남북 관계가 지금 북한의 이번 폭파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의 걱정을 사게 됐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앞서 여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발언들도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파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에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그러니까 북한이 왜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연락이 안 왔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연락이 뭡니까? 금강산 투자하겠어. 미국하고 싸워서라도 내가 하겠어.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않냐. 그 연락. 예. 소위 7년 동안에 아까 우리 봉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마식령, 금강산, 원산 개발하겠다는 게 2013년에 기본적으로 5.29 조치였습니다. 그것이 7년 동안 기다려서 트럼프도 화답하고, 사실은 볼턴 얘기하면 뭔지도 모르고 트럼프는 하겠다고 얘기했던 거고, 문 대통령은 정말 진지하게 하겠다고 얘기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방금 윤건영, 홍익표 얘기하면 너무 지금 청와대 NSC가 미국 중심으로 오리엔티드 됐다. 그래서 북한하고의 교섭보다는 미국 장단 맞추는데 급급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파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실망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그 반응, 폭파 사건에 대한 청와대나 국방부의 또 통일부의 대응 자체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또 논의도 일방향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숨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예컨대 북한이 폭발하겠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폭발 직전까지 정부의 장차관이 삐라를 막는 데에 신경을 썼다. 이런 모습. 삐라에 신경 썼고 또 논점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특사 안 보낸다 얘기했는데 특사 보낸 걸로 돼 있고 특사 보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왜 김여정이 그런 데 대한 답을 합니까? 최고 존엄이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으면 왜 우리를 그런 대접을 하느냐고 당당하게 북에 대해서 혼쭐을
빨리 냈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복귀하기 전에 우리도 국방부에서 다시 그전 조치로 돌아가겠다라고 선방을 하지 못하느냐. 선방. 예, 그런 부분도 제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가운데 청와대에서 어제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라고 청와대가 반박을 한 겁니다. 어제 한국일보 보도, 저희도 좀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 전 청와대에 통보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서 윤도한 수석이 그거 전혀 사실 아니다. 김여정이 지난 13일 연락사무소 철거 시사 담화 발표한 후 군 정찰 자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켜본 거다. 이를 통해 폭파 화면을 확보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아닌 부처의 사전 통보 이루어졌다면 국가안보실에 공유하지 않았겠나. 부처 역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그 기사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건 어제 그 기사의 주된 쟁점은 북한이 직접 통보해줘서 청와대가 알았다. 우리 군이 사전에 열상 감지 화면을 통해서 스파크 불꽃 등을 통해서 폭파될 것을 사흘 전에 알았다. 그 뒤에 게 진짜 주제였거든요. 알고서도 왜 아무런 조치를 못 막았냐. 알고서도 왜 못 막았냐인데 오늘 청와대가 반박하는 것은 북한이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군을 통해서는 지켜보고 있었다. 안 건 변함없네요. 그렇죠. 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군이 감시 장비를 통해서 이미 14일, 그러니까 폭파 이틀 전부터 북한에서 폭파 작업을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왔다. 그래서 뭐 골격 등을 좀 해치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는 것을 이미 군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당연히 국가안보실 보고가 됐었고, 그런 점에서 뭐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점은 뭐 변함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청와대가 이제 부인했던 거는 한국일보가 사전에 북한이 우리 폭파물 설치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그건 부인을 했죠.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가 오갔다면 그나마 좀 다행일 수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남북 간에 연락선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는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어제 그 기사에도 사실은 가장 주된 비판점은 정부가 알고도 왜 그냥 속수무책 대응하지 못했느냐 이런 거였는데, 물론 어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다는 걸 알았어도 사실 뭐 북한으로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은 남지만, 과연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굉장히 유화적인 메시지들, 우리 더 대화해보자, 좀 더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런 메시지들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 뭐 아까 지지율 얘기가 나왔지만 예. 뭐 지지율이 뭐 3월 이후에 가장 하락폭이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뭐 오늘 나올 또 한국갤럽 조사까지 같이 봐서 좀 균형 있게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어제 그 지지율 조사 같이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이 남북 관계를 좀 풀어내는데 적절하냐 이런 질문을 같이 했는데, 거기에 과반이 넘는 51%가 부적절하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북한의 대응과 북한의 위협과 도발과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대응에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다시 이 문제 돌아와서 과연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부가 고민을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국민의 상당수는 궁금해하고 있다는 건데, 북한이 날려버린 두 채 건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그리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의 자산 700억 원 가까이가 투입된 우리 측 자산입니다. 땅은 북한이 빌려줬을지 몰라도, 땅은 북한 땅일지 몰라도, 부동산 건물은 우리 건물이라는 얘기죠. 이걸 날려버렸는데 과연 우리 정부가 말로만 북한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태영호 의원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배상하라 북한. 폭파한 건물은 세금 700억 원이 투입된 우리 것이다. 북한의 정부 재산 피해 보상 요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손해배상 청구 법안 대표 발의. 북한에 있는 우리 재산을 고의 파손 시 시효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안입니다. 야권 일각에서는요, 오토 원비어식 배상 방법을 주목합니다. 아시다시피 원기어 씨의 부모님이 미국 법원에 북한을 제소했고요. 북한이 배상을 거부했지만 미국 내에 있는, 어찌 보면 미국의 정보기관도 몰랐을 수도 있었던 김정은과 관련된 은닉한 재산을, 대단해요 진짜 원비어 부모님들, 찾았어요. 끝까지 우리 아들에 대한 책임을 부모에 다 찾아서 압류를 했던 이런 방법을
주목하자라는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보규식 교수님, 확실히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700억을 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아낼 수는 없겠지만, 아니 이건 뭐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돈 받아내는 거는 쉽지 않죠. 예. 특히 상대가 북한이면 안타깝습니다만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칙상으로 우리 측에 명백한 피해를 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법안은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북한은 우리 헌법상으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제 현실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려면은 이제 가서 이 피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피해액을 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측이 과연 협조를 할까요? 그런 활동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남쪽에 있는 북한의 은닉 재산을 압류를 해서 조금씩 해서 700원대 배상을 찾아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북한 저작권료가 있습니다. 남측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건 그게 18억 6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700억까지 다 배상을 받으려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억. 예.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금강산에 투자된 우리 측 정부와 우리 측 기업의 자산도 지금 북한 측이 갖고 있고요.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 개성공단 입주했던 수많은 사장님들의 장비와 시설도 그리고 피와 땀방울도 지금 북한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의 돈도 북한이 날려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우리 측 자산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금강산과 개성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조 단위로 갈 거예요. 예. 만약에 그 말한 대로 정말 개성공단을 다 폐쇄하고 철거해버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피해액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물론 이 지금 태용호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700억 원을 정말 돈을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아까 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명백한 우리 측 자산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걸 분명히 하고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제 이런 발의를 하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남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자산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예, 뭐 금강산도 그렇고 개성공단도 그렇고 물론 이제 상황을 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쪽도 이제 여러 가지 셈법을 이제 짜고 있겠죠. 하지만 전 열려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정말 그 개성공단을 다 철거하고 정말 조 단위의 어떤 그 금전적인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게 물론 남북 관계가 돈만으로 얘기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여태까지 사실 많은 돈이 갔을 거예요. 뭐 직접 주기도 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국제기구를 통해서 주기도 하고 많은 지원금이 갔기 때문에 사실 돈이 너무 아깝다라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될 이러한 도발과 이런 금전적인 피해를 네. 좀 막고자 하는 이런 발의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가운데 미국에서는요,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폭로가 뜨거운 관심사가 됐습니다. 남과 북이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볼턴의 핵폭탄급 폭로, 백악관 회고록 일파만파, 볼턴의 회고록, 그 일이 있었던 방. 제목 잘 졌어요. 그렇죠? 그 일이 있었던 방. 뭐 있었던 것 같잖아요. 꼭? 북미 정상회담 당시 상황을 폭로한 건데 주요 장면, 논란의 장면 몇 가지 소개됩니다. 장면 첫 번째, 김정은을 만난 것은 사진 찍기용이었다. 트럼프에게.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 별 내용도 없는 공동성명을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승리를 선언한 다음 이 동네를 떠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 날아간 것 자체가 사진 찍기용이었다라고 존 볼턴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성명서에는 뜨거운 논란이 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 범위, 검증 방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만난 거냐? 도대체 뭘 한 거냐? 라는 논쟁이 있었죠. 두 번째 장면. 그 일이 있었던 밤, 두 번째 장면.
북한의 비핵화 협상,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정치적 홍보에 불과했다라고 존 볼턴은 폭로를 합니다. 싱가포르 회담 한 달 이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비핵화 실무 협상 위에 평양행을 떠났다가 김정은 못 만나고 귀국했죠.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폼페이오의 북한 방문에 대한 목적과 성과를 묻는 것이 아니라 엘튼 존의 사인이 있는 로켓맨 CD를 김정은한테 줬냐 안 줬냐 부터 물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폼페이오가 김정은을 못 만났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몇 달간 김정은에게 로켓맨 CD를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에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짓말쟁이다. 백악관 사람들이 다 제시로 했어. 그를 해임한 것에 대한 안갚습니다. 책 내용 순전히 허구이며 미친 사람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만약에 존 볼턴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와대로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내용인 게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정상이 만났다라는 정말로 역사적인 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비핵화에 한 걸음을 다가갔다라는 그 역사적인 일이 단순히 사진 찍기 위해서 로켓맨 CD를 건네기 위해서라는 거였다라는 게 볼턴의 내용인 거잖아요. 주장인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2016년에 옥스퍼드 사전에 포스트 트루스, 즉 탈진실, 탈사실이란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실제로 두 번째 김정은을 만날 때까지 트럼프가 왜 1100km나 떨어져 있는 북한을 제재해야 되느냐 알지 못했고 주한미군의 주둔의 중요성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단지 친필 사인을 받은 엘튼 존의 CD가 전해졌는지에만 관심을 가졌다. 더군다나 자기의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만났는지도 조차도 알지 못하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정말 진정성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뭐 볼턴의 얘기만 들었을 때 전제했을 때 그럼 우리는 뭔가 그런 트럼프와 같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우리 입장은 도대체 뭔가 우리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었느냐 굉장히 회의를 갖게 되는 거고 김정은 역시도 굉장히 괘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자체가 지금 더 드라이하게 본다라면 미국의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보는 방식이 얼마나 비상적인가. 다만 그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등 주둔 비용은 강경히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왔다는 거죠. 그 밖에는 미국의 실익과 자기 개인의 대선의 재선에 관심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씁쓸하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홍은식 교수님, 물론 볼턴의 주장일 뿐이고 볼턴의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우리 정부도 일종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 애초에 볼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뭐 여전히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회고록을 내려면 저런 내용이 있어야지 사볼만 하겠죠. 충격적이군요. 예, 충격적인 게 있어야 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내가 대통령이 안 됐으면 계속 위험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텐데 내가 막았다. 사실 그동안 그 2017년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는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이 정도 관심, 이 정도 피상적인 관심밖에 없다면 북한의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핵 개발 미사일을 쏘면은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국이 우리를 겁내서 큰 빅딜을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데 거기 왜 내가 신경 써야 되지? 이런 미국 대통령이라면은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해도 미국은 관심이 없다면은 그러네요. 북한의 이런 전략의 전제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금 저 회고록을 읽으면은 김정은 위원장 또 이성건 외무상도 굉장히 속이 탈 겁니다. 오히려 북한이 더 충격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요. 내가 왜 갔지? 내가 왜 만났지?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과연 이 회고록이 불러올 후 폭풍에 대해서도 어떤 폭풍이 있을지도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북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봉현식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봉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불붙은 길원옥 지원금 갈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정의원 측이 반박을 했습니다. 어제 길원옥 할머님의 아들 부부의 주장 많은 언론에서 소개가 됐는데요. 길원옥 할머님의 통장에서 자식들이 알지 못하는 돈이 빠져나갔고 그중에 상당수 윤미향 의원과 정의원과 관련된 단체로 그 돈이 빠져나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정의원 측이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쉼터 소장과 요양 보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양아들에게 정기 방문 시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현금을 제공했다라고 얘기하며 코로나19로 직접 방문이 어려워지자 지난 1일 고인이 양아들 계좌로 송금하기도 2차례 걸쳐 합계 3천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길 할머니 양아들의 법적 양자 취득 시기는 아주 최근의 일이다. 길 할머니가 치매 상태라면 지난 5월 길 할머니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등록한 양아들의 법적 지위 획득 과정 또한 문제가 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그러니까 정의원 측의 반박은 그런 일 없다. 길 할머니 모르게 치매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우리가 돈을 빼낸 적 없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런 주장을 한 양아들이야말로 할머니에게 돈을 많이 받아가지 않았냐. 할머니의 치매를 이용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아들 측이다. 이런 지금 공격까지 더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의원의 주장의 핵심은 이거죠. 언론이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게 결국 김원옥 할머니의 양아들 부부죠. 그 부부의 주장만을 가지고 악의적 보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 부부 역시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뭐 관계가 예전부터 맺어왔지만 법적 지위를 얻은 게 지난달이다. 지난 5월이고 그리고 그 전부터 만날 때마다 돈을 받아갔고 그리고 최근에도 와서 3천만 원 가량을 받아갔다. 이것이 정의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의 주장은 사실 길원옥 할머니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들이 어디로 나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매달 받았던 게 300만 원 넘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가량이 계속 다른 통장으로 빠져나갔고 그리고 중간중간 뭉칫돈들이 나갔다. 뭐 수천만 원대까지 이런 뭉칫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데 어디서 있는지 모른다.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의원 측은 그런 주장을 하는 아들 부부가 오히려 문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의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예. 어제 해명을 저도 쭉 이제 보면서 자, 이 문제 자체를 굉장히 일찍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양아들 부부의 주장이지만 마포 쉼터 소장님이 돌아가시고 다음날 윤미향 의원과 이 며느리가 만났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양아들 그러니까 부부가 만났는데 거기서 이런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윤미향 의원이 요구하신 돈 사용 내용 때문에 소장님이 많이 힘들어했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제 양아들 부부의 며느리는 그 정도 요구가 과한 거냐?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우리 어머니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알려달라 사용 내역을 밝혀달라고 얘기한 게 과한 거냐 이런 말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의원 측은 처음부터 소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 길원옥 할머니 양아들 부부의 그런 주장이 있었고 돈을 어디로 썼느냐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소장님이 힘들어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가장 먼저 당연히 정의원 관계자라면 가장 먼저 그 부분을 살펴봤겠죠.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나갔을까라고요. 그런데 해명에서 그 부분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돈이 나가서 이걸 어떻게 쓰였다는 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양아들 부부도 돈을 챙겨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약간 좀 이제 서로 진실 게임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저는 하나는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원이 해명을 할 때마다 사실 의혹이 제기한 게 있습니다. A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직접 해명보다는 늘 다른 해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명하는 그런 해명 자체가 결국은 진실을 밝히는데 약간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하나 남는 거고 어쨌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길원옥 할머님이 정부로부터 340만 원을 매달 받아온 사실에 대해서도 아들 부부가 최근까지 몰랐고 그것을 관리한 것이 바로 이제 정의원 측인데 아들 부부의 주장에 따르면 어머님이 받아왔던 정부 보조금 중에 상당수가 계속 어딘가로 빠져나갔고 그 내역을 요구했는데 정의원 측이 그 내역을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정의원 측이 직접적으로 내놓지 않고 이런 반박을 지금 내놓은 상황이에요. 네, 여기에 지금 기런옥 할머님의 양아들 부부가 하고 있는 주장에 따르면 기런옥 할머니께서 꽤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셨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앓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본인에 대한 정확한 의사결정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통장의 돈이 어디론가 계속 빠져나갔다면 누군가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간의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면 이재명 기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기런옥 할머니 통장으로 정부에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이 들어왔을 것이고 여기에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냈던 성금을 바탕으로 기런옥 할머니의 굉장히 거액의 금액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럼 그 금액이 어떻게 들어왔고 그 통장에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를 명확하게 해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양아들에게 수천만 원이 갔던 부분들을 제기하면서 뭔가 이 사건의 문제가 사실은 기런옥 할머니를 돌봐줬던 정의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칫 잘못 듣게 되면 양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 논점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길은 너무너무 간단한 건데 정의원이 스스로 나서갖고 기런옥 할머니의 통장의 계좌를 누가 관리했으며 그 관리했던 계좌에서 나갔던 돈이 과연 기런옥 할머니의 동의를 얻었던 것인지를 밝히면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정의원이 이렇게 해명하거나 명확하게 소상히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왔던 내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생각되고요. 저는 이쯤 되면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느끼신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입만 열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할머님들 정말 몇 분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편하게 할머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뉴스가 보도되고 얘기가 나오는 것 그 순간순간이 과거에 이용수 할머님이 받았던 피해처럼 기런옥 할머님께도 큰 고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의원이 나서서 스스로 풀 수 없으면 국가가 나서서 하루빨리 사건의 진실을 해명하는 것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런옥 할머니의 아들 부부가 또 다른 문제를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으로 모셔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정의원 측과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쉼터를 떠나던 길할머니 이제 우리 집 간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는 기런옥 할머니 며느리 조모 씨의 주장입니다. 마포쉼터 소장 A씨가 사망한 이후에 길할머니 아들 부부가 쉼터를 방문했는데 그때 윤미향 의원 부부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자 고성이 오갔다는 거예요. 윤미향 의원과 기런옥 할머님의 며느리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갔다. 이게 며느리 주장이에요. 며느리 주장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이 아들 부부, 며느리님이 요구하신 돈 사용 내역 때문에 숨진 소장님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며느리가 아니 그게 과한 요구였냐. 어머님 준비되는 대로 우리가 모시고 가겠다. 라고 큰 소리가 윤미향 의원과 이 며느리 사이에서 오고 갔다라는 게 며느님의 주장입니다. 지난 9일 정의원 측이 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며느리는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모셔가는 것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할머니는 쉼터에서 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만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젠 어머니가 가족과 함께 사실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우리 어머니를 못 보내는 이유가 있느냐. 라고 하자 정의원 측에서 그런 건 아니다. 못 보내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셔가겠다. 라고 하자 정의원 측이 그럼 모든 것은 어머니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기런옥 할머니가 쉼터 떠나지 못할 이유가 있냐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 집에 간다 라고 좋아했다라는 게 며느리의 주장입니다. 기자들 카메라 세례 받으며 차에 타고 출발하는 순간 우리 어머니 첫 말씀은 이제 우리 집 간다였다. 어머님이 얼마나 집으로 오고 싶었는가 가슴이 미어졌다 라는 입장문을 낸 상황입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검찰 출신이에요. 이 부분도 검찰이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특히 마치 정의원과 기런옥 할머님의 아들 부부 사이에 진실 게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일단 기런옥 할머니의 이제 양자 며느리죠, 조모 씨. 조모 씨는 일단 기런옥 할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했고, 정의원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았던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실 쉼터에 이제 손모 씨 소장님이 이제 사망했잖아요.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아마 극단 선택의 원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 조모 씨 측에서 와가지고
그 뭐 회계 사용 내역을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걸 부담이 넘어가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닌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모 씨 입장에서는 아니 사용 내역을 달라고 한 게 뭐가 과하냐. 그러면 이 회계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윤미향 의원이랄지 정대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약간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모 씨의 어떤 사망에 대해서도 서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회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근데 기록원 할머니가 시의하고 이제 국가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 중에 이제 정대협에다가도 뭐 기부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사실 길 할머니가 연세가 상당히 되시잖아요. 예. 90세 넘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간의 어떤 치매 증상도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치매에 걸린 할머니로부터 어떤 기부를 받는다랄지 아니면 그 계좌랄지 아니면 할머니와 관련된 어떤 문서를 마음대로 쓰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것은 위법행위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돈과 관련된 문제는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길 할머니한테 시와 정부로부터 돈이 총 들어온 데 얼마냐. 지금 언론에서 뭐 매달 얼마 들었는데 매달 뭐 얼마 썼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걸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도 이게 뭐 잘 머릿속에 안 들어거든요. 그럼 길 할머니가 총 받은 금액이 뭐 10년이면 10년 동안 얼마냐. 예. 이 중에서 얼마를 정대협에 기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럼 정대협에서 이걸 어떻게 썼느냐. 그럼 기부를 하고 할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할머니의 자발적 의사였느냐. 그것만 보면 된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자발적 의사였다 하더라도 길 할머니가 어떤 정신적으로 본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서로 어떤 입씨름에 의해서 결론을 낼 건 아니고 검찰도 또 수사를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좀 그냥 시청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길 할머니 연세가 상당히 드셨는데 예. 유언 형식으로 뭐 문서를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동영상. 그렇죠. 동영상인가요? 그럼 거기에서 왜 이 본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윤미향 의원에게 맡긴다고 했을까? 예. 그 가족이 또 있잖아요. 물론 양자긴 하지만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정대협 측에서는 할머니가 계시고 할머니가 받는 돈이 많으니까 가족들이 이걸 좀 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오히려.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는 아니 할머니가 쓸 돈을 할머니가 결정을 하고 또 가족과도 같이 쓸 수도 있는데 왜 정대협에서 이걸 과도하게 자기들이 관리를 하냐. 이건 정대협이 할 일은 할머니의 개인적 들어온들을 관리하는 게 정대협의 역할이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럼 뭔가 흑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상호 간에 의심이 있지 않나, 불신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명히 아들 부부가 있는데 아들 부부 모르게 어머님의 유언 동영상을 만든 것은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단지 없어요? 할머니가 본인이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명료한 상태, 의사결정 능력 있는 상태에서 그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예. 하지만 결국 그 동영상은 삭제됐다라는 게 아들 부부의 현재 주장인데 어머님을 모시고 가는 문제와 관련돼서도 정의원과 뭐랄까요. 지금 조금 전에 봤듯이만 뭐 며느리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셔간다, 모셔가지 마라. 네. 할머니가 선택하지 가자. 그 현장에서 이제 고성이 오고 갔다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윤미향 의원이 그 돈 문제 때문에 그 돌아가신 그 소장님이 힘들어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정당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을 물은 것인데 그게 내가 과하게 물은 거냐라고 해서 되게 다툼이 이제 크게 났었다고 해요. 윤미향 의원의 그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가족 측에서 이제 그 돈이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행방을 좀 이제 물으니까 정의원 측에서는 오히려 그 3천만 원이 아들에게 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천만 원으로 갔다 한들 그렇다고 해서 정의원에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묻는
대답이 됐을까요? 아까 이재명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좋다 이겁니다. 그럼 아들한테 3천만 원이 갔다고 치고 그러면 그 나머지 돈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는 여전히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다른 대답을 통해서 이 약간 상황을 이제 모면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기론옥 할머니께서 지금 치매를 좀 앓으시는 것 같고, 이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입장인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가려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뿐만 아니라 여러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있을 수,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아동이라던가,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밝혔을 때 어디까지가 순수하게 자기 의사고, 어디부터는 좀 사리분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행된 돈은 더 철저하고 깨끗하게 그럼요. 밝혀질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시작으로 이제 그런 다른 쪽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그런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돈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기론옥 할머님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가족이 대책협의회를 결성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정의원과 윤미향 의원이 어머니를 앵벌이시켰다. 더는 다른 단체에 휘둘리지 않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직접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 곽예남 할머니의 소양딸인 이모 씨는요, 이용수 어머니를 도와 피해자분들께 직접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결성했다. 여전히 피해자 가족의 연락이 기다리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위안부 가족 대책 협의회가 결성이 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결과적으로 뭐랄까요? 가족들은 사실은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한 운동에서 사실은 한 걸음 떨어져 왔겠죠. 물론 당사자의 일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분리할 수도 없는 거였지만 주로 윤미향 의원이나 정대협 측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가족들은 뒤에서 이제 할머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건데 이제 직접 나섰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정의기억연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활동 자체의 의미라든지 또 그들이 훨씬 전문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이양해 놓고 말하자면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텐데 지금 막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네. 또 투명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가족들이 몰랐던 사실들로 너무 많았기 그런데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돈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가족의 입장이 돈 문제가 아니었으면 낫았을까 이런 문제가 또 우리로서는 또 캐치온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양측 모두가 돈과 관련된 어떤 주장을 주고받고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여기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누구 편에 서서 코멘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더 역으로 보면 왜 가족들이 있었는데 애당초 이때까지 부모님을 잘 안 모시고 여기다 모셨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돈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내가 모셔갈게 가족협의회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히 우리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정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받아들여지고 또 중요한 것은 할머니 본인들이 맨정신으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면에서 일이 풀리기를 바란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의원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분들이 하플로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추윤 충돌이 되는 셈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는 해수욕장도 예약제로 쓸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입니다. 과연 뻥 뚫린 해수욕장을 예약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서요.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세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여당 법사위원들은 검찰개혁의 추 장관이 너무 소극적이다. 급기야 검찰에게 길들여진 것 아니냐라는 식의 표현까지 했습니다. 추 장관이 발끈했습니다. 살펴보시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가관이에요, 이게. 저도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님이 주저하고 있다고 비춰지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봉숭아학당입니까, 이게? 그럴 때 장관으로서 왜 감찰부서에서 감찰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느냐? 감찰의 독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님 같은 분들도 검사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검사들에게 순치되어 가는 게 아니라 업무에 진지성이나 이런 걸 폄훼하지 않았으면 그렇지는 좋겠습니다. 않고. 저 그러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네,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정을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일단은 부연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이른바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돼서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여권에서 검찰 수사 과정이 잘못돼 있다. 뭔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여당의 법사위원들이 특히 그것과 관련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뭐하고 있냐, 검찰에게 순치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이제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한만호 전 대표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검찰의 요구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었죠.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한만호 전 대표는 위증 혐의로 또 복역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럼 불구하고 이제 한만호 대표의 어떤 교도소 동료들이 자신도 검찰로부터 허위 증언을 강요받았고 또 허위 증언을 하도록 연습도 하더라 검찰에서 이제 이런 탄원을 했죠. 거기서 법무부가 그럼 대검 감찰부에서 이것을 감찰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넘겼습니다. 배당을. 근데 그 이유는 검찰 쪽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쪽의 얘기는 대검 감찰부는 검사를 징계하는 걸 전제로 감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징계 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사건은 10년 가까이 된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징계를 할 수 없는 거를 감찰부에서 할 수 없다. 그러니 이 인권감독관실 자체가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제 법사위원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검 감찰부는 알다시피 검사 출신이 아닙니다. 감찰부장이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마지막으로 임명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 재갈 받아서 임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른바 어떻게 보면 조국 개라는 거군요. 감찰부장은. 꼭 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윤석열 총장하고는 좀 이제 거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히려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데 그 감찰을 놔두고 왜 중앙지검 수사 놔뒀느냐 이게 이제 법사위원들이 좀 추장관한테 항의한 내용입니다. 사실 전 추장관 처음에 보면서 전 처음에 이제 막 그 법사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만 있는 법사위원회에서 고소 요구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이게 서로 짜고 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들이 장관을 압박하고 장관이 그것을 빌미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서 저런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보셨겠지만 추 장관이 굉장히 화가 났더라고요. 예. 모욕적이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송기현 의원한테도 송 의원도 검사 아니었냐 다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는데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결국 지금 법사위원들이 어제 9명의 법사위원 중 8명이 같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법사위가 위를 두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회가 파행돼 버렸는데 법사위원장을 이제 그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파행되는데 결국 민주당이 왜 이렇게 법사위에 목을 맸나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결국 어제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굉장히 강경하게 집요하게 추미애 장관한테 물어보면서 결국은 이 사건 자체를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의 하나의 단초로 만들기 위한 지금 그런 발언들과 그런 이제 압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건 이제 이재명 부장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이 건과 관련해서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인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찰 사안인 것이지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것이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맹공을 한 겁니다.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른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감찰을 무마했다라고까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감찰 무마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일단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애초에 감찰 사안인가라는 논란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숨진 고인의 주장도 이미 위중으로 처벌이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것이 감찰 사안인가라는 논란도 있기는 한데 일단 검찰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지금 여권에서 문제 제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그거 자체가 지금 새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명수 총리에 대한 재판에서 지금 여당 의원이랄지 아니면 뭐 약간 여권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볼 때는 새로 나와서 이 검찰 저놈 나쁜 놈들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 그 한명수 총리 재판 때 이게 제일 논쟁이 됐던 겁니다. 그때 이미 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대법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뭐 그건 차치하고 하더라도 일단 저는 어제 법사위 그걸 보니까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소병철, 송기현 둘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여당 법사위원들이 일단 여당 전 의원이면서 여당 측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추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약간 모욕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추궁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검찰 출신 둘이 이제 자기 친정에 대한 공격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군요. 거죠. 그 부분도 참 뭐 시대가 좀 많이 변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뭘 추미애 장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마치 감찰 무마처럼 얘기를 하는데 감찰 무마는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 이게 문제가 됐는데 뭐 조사하지 못하게 했다라든지 이게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감찰 전 유재수 부시장 한 것처럼 그만두겠다면 감찰 무마겠지만 이 진정 사건을 어디다 배당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게 징계 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징계 대상이면 당연히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감찰부는 감찰을 해서 징계 대상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열리게 하고 회부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랄지 이제 대검의 입장은 징계 시효가 지나서 설사 이게 불법적인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의 인권감독부가 있고 그래서 감찰부냐 인권감독부냐 그래서 인권감독부에도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없는 사건을 친 게 아니고 배당을 했잖아요. 그건 이제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검에서는 대검 인권감독부에서는 그걸 받은 다음에 대검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보낸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자 징계 시효가 안 지났다고 해요. 그럼 인권감독관이 어차피 거기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징계해야 할 대상이야. 시효도 안 되지 않았어? 이건 전형적인 범법 행위야. 그럼 수사를 해야 돼. 그럼 보고를 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때 수사하면 되거든요. 예. 징계 대상입니다. 징계 대상으로 올리면 징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이잖아요. 예. 중앙지검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의 라인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제가 볼 때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꼭 굳이 이 건을 이른바 조국 장관이 물러나기 직전에 청와대에 추천했던 그 분에게 가게 하려 하느냐라는 거 문제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법무부 장관이나 여권의 입장에서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조사를 하면 정말 철저히 조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여권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안 할 수도 있고 유야무야 할 수 있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 정도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를 보면은. 그런데 일단 뭐 지금 추미애 장관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양쪽에서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관련된 사람이 그 당시에 증언했던 한만호 씨와 같이 재소자로 같이 했던 사람이 지금 진정선 된 사람이 문제적인 사람이 둘이거든요. 한모 씨가 있고 최모 씨가 있어요. 그럼 결국 둘을 나눠서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사 자체가 이제 이중으로 될 수 있는 측면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황을 보면 이게 아까 소병철 의원은 뭐 봉숭아학당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본인이 얘기하는 봉숭아학당 얘기도 뭐 의미가 맞을 수 있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좀 봉숭아학당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김관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 어쨌든 개인 집회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앞으로는 박능구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방역당국과 해수부는 기존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하고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예약제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참을 안 하셨습니다. 입장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약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어려움 때문에 많이 주저를 하시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방금 해양수산부에서는 뭔가 좀 당혹스러운 그런 기류도 좀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개인 보신 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밝혔죠? 예약제로 하겠다고. 강원, 제주, 부산 준비기간도 부족하고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통제가 어렵다. 찾아오는 피서객을 막을 명분도 부족하다. 예컨대 해수욕장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피서객을 들어오는 예약하셨습니까? 손님? 예약 안 하셨으면 만석입니다. 이렇게 통제를 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반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영주 의원님, 서울시에서 부시장님 하셨잖아요. 해수욕장을 예약제로 통제한다. 예약하지 않은 피서객을 입장을 막는다.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은 해수욕장의 해안선 있잖아요. 해안선을 기준으로 쭉 울타리를 일단 쳐야 할 것이고요. 해수욕장의 출입문 몇 곳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출입문을 통해서만 피서객들이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누군가가 있어서 예약하셨습니까? 라는 예약 장부를 체크를 해야지 가능할 텐데 가능합니까? 해수욕장 그 넓은 데서? 백 사장님.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건 가능.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한 도로에 차량이 어느 정도 운영하느냐를 통제하거든요. 택지의 수도 통제하고. 작으니까. 예. 근데 실제로 갑자기 박능우 장관이 북한의 어떤 최고 존엄 같은 느낌들 어느 날 갑자기 해수욕장에 모든 사람을 티켓 발매해서 번호표 내고 들어가겠다 했는데 물론 코로나가 그만큼 이제 심각하다는 뜻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의미도 있다. 뜻일 텐데 사실은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문화관광부와 연관돼 있고 이건 하나처럼 관광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또 이해관계가 있고 또 지역 상권의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맞물려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뭐 바다니까 해수부가 통제하고 이런 것들 너무 거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뭐 지역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운영하는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오히려 뭐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격일제로 해수욕장을 운영한다는 차라리 마음껏 하되 그럼 너무 뭐 이렇게 복잡해서 나오는 혼란들을 말하자면 그런 방식의 어떤 뭔가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인 비대위원님. 네,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조금만 공간을 가더라도 출입 기록 다 남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저렇게 드넓은 해수욕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들게 되고 해수욕하면서 마스크 쓰면서 해수욕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누군가가 무증상 감염자라든지 혹시 감염자가 이 해수욕장에 같이 가서 어울린 다음에 감염이 증폭되기 시작되는 순간 누구도 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저는 정부가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타부타 사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게 정부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경제도 찾고 어떻게든 코로나 위기도 면피를 해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왕좌왕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정책 발표하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병현 박사님 어쨌든 개인 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선보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작합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범죄심리학계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경기대학교 이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적한 해남의 시골 마을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들이받아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늘 사건 현장에는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건 현장부터 다녀오시죠.
한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경찰을 몰던 여성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알고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는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의 단서를 통해서 비극의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 공개합니다. 바로 3중 추돌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였던 걸까요? 그런데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 단서부터 첫 번째 단서 3중 추돌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19일 한적한 해남의 왕복 2차선 도로였다는 거예요. 갑자기 A씨가 중앙선을 넘어서 경찰을 추돌합니다. 마주오는 뒷차량과 재충돌하고요. 결국 저 자주새 붉은 경차 운전자 B씨 여성 운전자가 사망을 합니다. 나머지는 중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중앙선을 넘은 SUV의 운전자 A씨와 사망한 경차 운전자 B씨가 23년 된 부부 사이였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끔찍한 충돌 사망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23년 된 부부 사이였다라는 게, 즉 남편이 몰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아내가 몰던 경찰을 들이받았다는 건데, 아니 남편이 어쩌다가 이렇게 들이받은 걸까요? 충격받았겠어요? 글쎄, 일단은 남편의 얘기는 몰랐다. 아내인 줄도 몰랐고 아내가 모는 차량인 줄도 몰랐고 아내의 차량 색깔은 애당초에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예. 초기에는 그야말로 뭐 2차선이고 또 도로가 좁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있을 수 있는 사고라고 아마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비극적인 사고다. 네, 너무 안타까운 우연에 뭐 의한 이런 이제 사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됐고 이게 이제 사건이 5월 19일 날 일어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송치가 되다 보니까 거의 한 3주 이상 이제 조사를 철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우연히 뭐 아내의 차량인 줄도 모르고 사고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아내의 차량 뒤를 따르던 차까지 거의 뭐 많은 이제 그 승객들이 중상을 입은 그리고는 아내는 사망을 결국은 했습니다. 그런 불행한 사건인 줄 알았던 거죠. 자, 과연 남편도 몰랐고 아내도 몰랐던 우연에 의한 비극적인 사고였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바로 출퇴근길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단순한 교통사고, 실수였다? 일단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부터 보실까요? 남편 51세 남편이고요. 사고 발생 도로, 그 도로는 평소 아내가 매일같이 이용하던 출퇴근길이었다. 도로의 특성을 남편이 알았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남편은 하지만 경찰에 내 아내 차량 색깔도 몰랐다. 내가 왜 아내를 살해하겠느냐? 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네. 남편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아내 차량 색깔도 몰랐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아내의 평소 출퇴근길이었다. 이것도 모를 수가 있을까요? 글쎄, 모르기가 무지하게 어렵겠죠. 예. 네, 이 도로는 굉장히 이제 인적이 드문 도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 지역에서 출근길, 퇴근길이라고 하면 부부 간에는 어느 길로 어떻게 다니는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사고가 난 시점은 저녁 6시 10분. 그러니까 퇴근을 하자마자 귀가를 하던 바로 그 길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동선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이런 사고가 퇴근길에 일어나는 것을 좀 예상하기 어려운 이제 부부라는 전제를 해놨을 때는 좀 의심스럽기 짝이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발견한 한 뭐 서너 가지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단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단서는 지금 이 도로가 50km가 속도 제한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은 거의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그러면 충돌을 하려면 100km로 달리다가 상대방 한 50km 정도로 달려오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내의 차량을 몰랐다 손 치더라도 브레이크에 스키드 마크라는 게 이제 길에 끼익 하면서 발생하는 타이어 자국. 그렇죠. 타이어가 이제 다르면서 발생하는 그 타이어 자국이 있어야 됐는데 문제는 타이어 자국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네.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00km가 넘는 속도로 그대로 와서 달려들어서 상대방 50km로 달리던 아주 경찰을 들이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바로 세 번째 단서가 말씀 주신 스키드 마크입니다.
시야는 사고 시각 오후 6시경, 중앙선 구분이 가능했다. 급과속 100km, 말씀하셨던 스키드마크가 결정적으로 없었다. 경찰은 남편의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라는 건데, 교수님, 해결되지 않은 의문은 만일 경찰의 결정대로 남편이 마음을 먹고 아내를 살해하기로 했다라면 이혼 소송 중에 살해를 했다라는 게 되는데 네. 대체 부부관계가 어땠길래 남편이 살해까지 결심한 겁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단서들 끝에 이제 아내의 차량 모습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현장에 도착한 119 대원에게 아내가 살아있냐고 남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모른다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 차가 아내 차량이라고 그 운전자의 이제 어떤 안전 여부를 물어봤느냐, 생사 여부를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 두 부부 관계를 캐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 두 부부는 이미 폭력이 아주 꽤 많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해요. 소송은 한 3개월여를 이제 끌면서 소송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것이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 이제 아내에 대하여 해코지를 하려는 행위가 아니었겠느냐 하면서 이제 주변 탐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이 사건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경찰의 판단이 맞을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결론 나면 역시 이수진 교수님 모시고 다시 사판함에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사말로에서는요. 오늘 주제 추미애 대 윤석열 시즌2라는 주제로 김병미 비대위원과 이재명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라방에서 시원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갔어요.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